21세기 세계 경제는 급변하고 있다. 민주화, 정보화, 세계화라는 큰 흐름 속에서 국가 경제라는 벽을 탈피해 경제 공동체를 꿈꾸는 지역 블록화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주요한 원인은 항공, 항만, 교통 등이 첨단화됐다는 데 있다. 필요한 물품을 생산하는 데서 한 발 더 나아가 다양한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물품을 보다 빠르고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 공장들의 이집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리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우리나라 역시 세계적 변화에 적극으로 대처해야 할 필요를 느껴 경제 자유구역을 선정했다. 인천, 부산, 진해, 광양 등 경제 자유구역을 분류기지로 하여 작게는 동아시아를 연결하고 크게는 세계로 나는 교두보의 역할을 하겠다는 동북아 물류와 비즈니스, 나아가 등의 중심지로 거듭나겠다는 21세기 경제 비전을 내놓은 것이다. 지금 우리는 기회와 위기의 기로에 서 있다. 우리의 색이 동북아 경제 중심의 지름길이 될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참여정은 2002년 1월 주범식에서 21세기 우리나라 경제의 나을 길에 대해 비전을 제시한 선진국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며 얻어가고 있습니다. 부활국들은 우습게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성장 동력과 발전 전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 대통령은 새로운 아젠다를 제시했다. 한반도는 동북아의 물류와 금융의 중심지로 거듭날 것입니다.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동북아 물류 중심지로의 선언이 명시화되는 순간이었다. 2002년 11월 우여곡절 끝에 경제자유구역법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음 7월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원하는 지역들이 재정경제부로 신청을 했고 드디어 2003년 8월 5일 인천이 처음으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다. 그리고 뒤이어 광양과 부산 지역까지 총 3곳의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된다. 네, 이 프로젝트, 이 전략 개념에 대한 것이 처음에 썼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구도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화할 계기를 맞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중국이 개방을 함에 따라서 중심이 이동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그 중심은 바로 우리 한국으로 옮겨질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고 그것에 대비해야 되겠다 하는 두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1980년대에 시작되고 1990년대에 구체화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논의. 그러나 1998년 IMF로 인해 우리의 행보는 얼어붙어간다. 지난달 실업수가 지난해 10월보다 12만 6천 명 늘어난 76만 5천 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경기 침체의 지속으로 청년 실업률이 석 달 만에 다시 7%대로 높아졌습니다. 개국 이래 최대 취업난이라는 이야기가 알려왔다. 4정, 5.6도, 38선이라 씁쓸한 유머가 유행했고 실업인구의 증가는 소비 침체와 생산 감소라는 악순환을 밟았다. 그러나 그 시기에 이미 중국은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었다. 경제개방이라는 정책은 성공했고 지난 몇 년간 연간 7.%라는 놀라운 경제성장률을 지속했다. 한국 기업들은 침체된 국내 시장 대신 구매를 지닌 중국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중국의 젊은이는 전자제품을 비롯한 한국 첨단 기기에 매료됐다. 드디어 2003년에는 우리나라 주요 수출국 1위가 미국에서 중국으로 바뀌게 됐다. 그러나 중국은 이런 선진 제품을 소비하면서 멈추지 않았다. 또한 오늘날 이제 중국도 상당히 많은 이 외국 기업들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 산업들이 발전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부품이라든지 반제품이라든지 이런 신속성을 고급의 신속한 이 배송을 오는 그런 제품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중국이 지금 세계 공장이라고 얘기 정도로 모든 기업이나 모든 국가들이 중국에 투자하거나 중국과의 관계를 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CIA나 이런 다른 기관에서 예측하는 것을 보면 2030년에서 2040년쯤 되면 중국의 경제가 미국의 경제를 누르고 세계 지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시작은 값싼 노동력을 찾아 이전한 세계 각국의 제조 공장에서 비롯됐다. 세계의 공장이라 불릴 만큼 중국 내 제조업 규모는 급성장했다. 그러자 중국은 이로 인해 축적된 기술과 부를 하청업체와 부품 공장에서 첨단 산업 분야로 돌리고 있다. 그 한 예로 한국 LCD 제조 회사인 하이디스를 매수한 것을 비롯해 반도체, 전기, 자동차 등 기술을 보유한 외국 기업의 매수를 주도하고 있다. 코끼리가 뒤에서 쫓아오는데 우리가 발레리나가 위에 올라가 춤을 추는데 코끼리 등에 타고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은 코끼리 등에서 떨어지면 이제 죽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중국이라는 기회를 계속적으로 활용해서 같이 나가야면 우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같이 갈 수 있고 만약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면 우리는 밟혀 죽는다. 21세기 새로운 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동북아시아. 2020년에 전 세계 생산내 30%까지 성장하리라 주목받는 이곳 동북아시아에서 우리나라는 어떤 위치인가? 세계 최대 시장이 눈앞에 있고 여기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인천여기가 동북아의 중심이 됩니다. 이 콤파스를 그리면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일부를 포함해서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완전히 센터가 됩니다. 그래서 지리적으로 가장 유리한 점이 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최첨단 시설로 되어 있는 인천국제공항이 있고 또 인천항구가 있으니까 인류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가. 그 다음에 우리가 중국보다는 훨씬 고급 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세계 탑 클래스의 IT 산업이 또 여기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 지리적 위치와 고급 인력이라는 두 가지 권하에서 동북아 중심으로 갈 수 있는 방, 그것이 바로 경제 자유구역이었다. 여기가 약 3,300만 동 공항 주변입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용유적이라고 해서 그 중에서도 인천 경제 자유구는 특히 주목받고 있다. 공항과 항구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 중국과 동남아시아, 북미와 유럽 전 세계를 한 번에 할 수 있다는 이점이 부각되는 것이다. 동북아 진출의 교두보로 인천을 활용하게 됨으로 해서 동북아의 거점을 삼되 우리는 그 연계되는 많은 산업을 활성화시켜서 인천 시민은 물론 우리 나라의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보완하는 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개발 예산 2조 1,300억 원, 개발면 총 6,336만 평에 이르는 인천 경제 자유구역은 송도, 영종, 홍라지구 세 지역으로 특성에 따라 개발된다. 그중 처음 개발되는 660만 평만 해도 여의도의 70배에 이르는 면적이다. 신항만지구, 명지지구 등 5개의 특화지구에서 개발 육성될 부산 진해 경제 자유구역은 동북아 중심 항구 장점을 살려 물류와 첨단 산업 등 복합 물류 단지를 갖추게 된다. 여수와 광양을 잇는 광양만 경지구는 대량 화물, 해양 유통기지와 환적 화물 중심지로 육성 개발될 예정이다. 소득세, 법인세 같은 각종 조세를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 3년 또 100% 감면해주고, 그 다음에 그 후 2년은 50% 감면하게 주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임대료 감면 또 경제 자유구역 개발하는 업자에 대해서는 또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경제 자유구역의 경우 외국인 직접 투자를 위한 혜택을 내걸고 있다. 국내 자본주의를 축소하고 외국인 직접 투자를 적극 취하여 국내 경기를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전 경제 자유구역의 경우에도 30%의 국내 자본을 제외한 70%의 개발 예산은 전액 외자를 유도해야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의 포스코한테 같이 이 사업을 해보자고 의향 제기를 했고 포스코에서 실사를 거쳐서 오케이를 해가지고 양쪽이 묵측에서 70%, 그 다음에 한국의 포스코 쪽에서 30%의 지분을 갖고 NSC라고 송도 신도시 개발위원회사를 설립을 이미 했고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 현재까지 송도 신도시에 대한 개발 계획, 마스터 플랜의 그런 걸 해오고 있으면서 현재 전체의 개발 기간 총 대략 10년을 잡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2010 정도가 마무리인데 지금 그 중국 올림픽이 베이징 올림픽이 2008년이기 때문에 2008년 정도 앞당기기 위해서 시와 한 박차를 가하고 있고 세계의 경제자유구역 중에서 가장 발빠르게 변모하고 있는 인천 경제자유구역. 그중 총 8조 2천억 원을 투자해 1611만 평 규모 개발되는 송도지구는 현재 483만 평의 부지가 조성됐다. 한편 제2연육교, 제3 경인고속도로, 제2 외곽순환도로 건설 및 공항철 등 원활한 물류 수송을 기반 조성도 함께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연계업까지 끝마치게 되면 공항을 중심으로 물류 책임지게 될 영종지구와 금융중지로 거듭날 청라지구, 국제 업무와 식산업의 기지로 탄생할 송도지구의 원활한 연계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20세기 한국 경제가 꾸는 경제자유구역은 사라진 관시장벽을 외국 자본만이 유입되는 곳은 아니다. 물류라는 큰 흐름을 타고 그를 이용하는 세계인들이 들어오고 거주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경제자유지역은 물류에서 나아가 비즈니스와 금융의 중심지역, 이를 통해 세계사회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교류의 장이 되는 걸 의미한다. 이것이 인천, 광양, 부산 시내를 경제자유구로 지정한 총 400조에 달하는 막대 예산을 감수하는 이유다. 이를 지원해줄 또는 그곳에 인접해서 기업 활동을 수행해줄 수 있는 항만 배후 부지가 부족하다는 것이 가장 큰 장애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업들이 배후 부지에 많이 확보되어 있을 경우에 이 자체 화물을 적어도 일정 수준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심항을 진정으로 만들려면 선석수의 개발 이외에 항 배후 부지를 확보해서 우리나라의 기업들, 외국 기업들, 심지어 글로벌 물류 기업들을 유치해서 가능한 최소한의 자체 화물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줘야 될 것으로 됩니다. 21개의 선적 규모를 지닌 부산항은 컨테이너 처리에 있어 홍콩과 싱가포르에 이어 세계 3위의 항구였다. 12월 중순에는 연간 컨테이너 대량 1000시대를 눈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얼마 전 부산항은 3위의 자리를 승에 뺏긴 데 이어 선전항해까지 밀려 5위로 밀려나고 말았다. 규모뿐만 아니라 물류 서비스에 따른 배후 부지의 열악함과 잦은 파업으로 인한 불안함이 그 이유라는 것이 대부분의 시각이다. 원래 물류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중개하는 야말로 단순한 흐름이었다. 하지만 현대적의 물류는 단순한 흐름 이상의 것이다. 생산된 물품을 수송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다양화된 소비자의 욕구에 맞는 물품을 재가공하는가 하면 그에 따라 수요를 조절 및 창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최첨단의 산업인 셈이다. 물류라고 하는 것은 지식 기반 서비스업이다. IT 서비스업이다. 그래서 물류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수송을 생각하는데 이 물류업은 이제는 완전히 IT 산업입니다. 지식 기반 서비스 산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페덱스, 미국에서 가장 큰 물류 회사는 완전히 IT 산업인 것이 수송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돈은 5%밖에 안 되고 IT를 통해서 버는 돈이 95%입니다. 그러니까 물류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지난 15년 동안에 환골 탈퇴를 했다. 소량 주문 배달의 시대는 지나고 있다. 지금은 모든 주문이 컴퓨터를 통해 1시간에 생산 공장에 전달된다. 그리고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세계 어느 곳에나 배달된다. 이러한 물류의 첨단화기화는 물류 산업을 크게 변모시켰다. 이제 물류 회사들은 각 지역마다 동일한 대리점이나 공장을 두지 않는다.
그보다는 한 지점에 콜센터를 두어 주문을 일어나고 필요에 따라 부품을 수송해 인근 배우지에 조립한 뒤 그것을 재수송하는 편이 시간과 비용에 있어 놀랄만한 절감을 가져온 것이다. 이러한 역할을 하는 주요 거점을 이는 허브라고 부른다. 허브에는 물품을 수송하는 단순 업무 이상을 수행하는 고급 인력, 세계 경제의 흐름을 읽는 고급 인력들이 필요해진다. A logistics hub needs to have, most of all, a highly developed workforce with technology savvy workforce. The hub must have the ability to be able to have air services that can serve everywhere in the world. That is to say, open skies is the most desirable means of having a successful hub. The hub a desirable hub also has a significant amount of origin and terminating revenue or goods attached to it. That helps it as an economic driver to sustain itself on an ongoing basis. 허브는 공장의 이전까지 관여한다. 물품 생산 기업들 역시 이러한 허브 배우지에 존재하는 편이 훨씬 이득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다. 따라서 공항, 도로 등 물류 인프라의 배후 지역에 새로 고용 창출이 시작하게 된 것이다. 미국 워싱턴의 그 덜스 공항 그 부근 라우든 지역이라든지 거기 지역 라우든 지역에서 레건 공항까지 26마일의 거도가 있는데 거기에 1910년에 인구 고용과 5만 명이었어요. 근데 96년에 이 60만 명으로 왔습니다. 왜? 그게 바로 이 공항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제조업이라든지 컨설팅업이라든지 비즈니스들이라든지 이런 것이 자연적으로 26마일의 그 비즈니스 회랑을 따라서 늘어지다 보니까 1200%의 고용 인구가 26년에 늘었어요. 근데 그 같은 기간에 미국 전체적으로 고용 인구 59%뿐이 늘지 않았는데 그 지역은 1200%가 늘었다 이런 얘기죠. 허브로서의 기능이 있어 인천 국공항의 지리적 우위에 대해 이견을 다는 이는 거의 없다. 연간 2,700만 명의 승객과 170만 톤의 화물이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일본의 간사이나 홍콩 책납콕 공항 등 다른 나라의 국제공항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는 수치다. 또한 유럽, 미국 등 주요 항로에 있어 논스톱으로 운행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의 다양한 노선을 최단거리에 도착할 수 있다. 또한 인천국제공항에서 3시간 30분 거리 내에 무려 43곳의 인구 100만의 도시가 위치하고 있다. 즉 아시아와 다른 대륙을 운행하는 데 있어 최적의 기항지, 그것이 바로 인천국제공항인 것이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미주까지 논스톱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되질 않습니다. 그렇지만 인천공항의 경우는 북미 동부 지역이나 유럽까지 논스톱으로 갈 수 있고 화물 전용기 경우도 화물 만재한 상태에서 직항할 수 있는 그런 비행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천공항이 최적의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제2연육교와 제3경인고속도로, 공항철도 등이 건설되면 동북 중심 허브로서의 인천공항의 위치는 더욱 공고해질 전망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지정에 아울러 인천국제공항 2단계 사업으로 2008년까지 4조 7,032억 원을 투입해 활주로, 탑승동, 대류장 등을 증설할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의 화물 터미널의 경우에는 현재 약 250만 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2단계에서는 약 150만 톤을 처리를 할 수 있는 시설을 증축할 예정이고 장기적으로 700만 톤까지 처리할 수 있는 시설 능력을 갖출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의 또 하나의 장점은 인근에 항구가 있다는 점이다. 내항 47선석, 외항 29선석, 총 76선석 규모의 인천항은
연간 7,500톤의 하역 능력을 지니고 있다. 향후 이곳에 관세 자유지역이 들어오게 되면 제조 공장들이 집적된 산업단지를 기대하고 있다. 24시간 동북아 물류중심 공항인 인천국제공항은 2단계 사업 전망으로 연간 항공기 운행 횟수는 24만 회에서 41만 회로, 여객 처리 능력은 3천만 명에서 4,400만 명, 화물 처리 능력이 450만 톤이고 최종적으로 700만 톤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인천공항 물류의 중심지로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들이 남아있다. 인천공항은 항공편이나 항공사를 더 유치하고 또 그 공항 내에 화물 흐름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그 공항 주변에 이러한 그 물류 단지 조성이 시급하고, 더 나아가서는 관세 자유 지역, 경제 자유 구역에 글로벌 물류 클러스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는 인천공항이 동북아의 관문이기는 하나 그로 인해 새로운 노동과 경제인 창출하는 데는 아직 미흡하다는 사실과 진정한 허브로 거듭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산항은 제2의 략기를 맡고 있다. 기존의 부산항의 신항만을 조성 중이다. 모두 30개의 선석 규모를 가진 신항만은 1차적으로는 2006년까지, 2차적으로는 2011년까지 완공될 예정이다. 그러나 물류 기지로서의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구축된 물류 인프라를 10분 이용해 상품을 생산 조립할 수 있는 생산 현장이 입점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화물역 파업은 물류 중심지로서 우리나라의 갈 길이 아직 유원함을 보여주었다. 노동자들에겐 생존을 건 절박함이었으나 국내 사정을 잘 모르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겐 투자를 주저할 심각한 위기였던 것이다. Investors learn about Korea through the media, CNN, Wall Street Journal, Financial Times, Reuters. And unfortunately, often that is with a photograph of a very angry labor demonstrator. That is not an accurate picture of Korea's labor market. You have one of the most highly educated workforces in the world. You have one of the strongest work ethics in the world. Your workers are very strong in IT. They really like technology. So the Korean workforce should be a national asset. It should be a key strength, a core competency for Korea. But unfortunately, because the actions of a few, your unionization rate of Korea is only 12 or 13%. But these unions, small in numbers, but very large in voice. And their voice, I'm afraid, has sent a message to the world that Korea has a militant labor environment. In reality, the number of labor disputes this year, foreign companies, is about 30. While it is an increase from last year, it's still a fairly small number. Most foreign investors don't have labor problems. But if you look at the newspaper, you think, oh, everyone in Korea must have labor problems. So the picture is very different from reality. So we worry about Korea's country image, and the labor situation is where it hurts us the most. 지역 경제 중심을 꿈꾸는 또 하나의 동북아시아 경제자유구역 상하이. 오늘날 그 모습은 이곳이 민주주의 국가에 위치한 항구인지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1978년 개혁 개방책을 시작으로 선전권을 성공시킨 중국 정부는 1984년 상해를 개방도시로 지정하고 1990년 상해 포구의 동쪽인 부동지구를 경제특구로 지정, 전면 개방을 선언하면서 대대적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上海呢，一直是中国经济改革开放的一个前沿阵地，我把它称之为叫个龙头。那么上海呢，历史上来讲呢，
它就是有一直比较对外开放的一个态度。比如说在30年代的时候，上海就是被称之为远东的一个小巴黎。那么这个特别是我们80年以后，上海呢一直是一个人才聚集的一个地方。那么对外商来讲呢，这是一块非常有吸引力的地方。那么第一个是我们从它地理环境来讲，它比如说沿海城市，是吧？交通非常的便利，啊，这是一个。第二个呢，上海一直呢具有比较人才、高级人才、专门人才聚集的地方。那么它聚集了一些高科技的人才，有比较相当于一些比较高级的制造业的人才。那么还有特别呢是一些服务、贸易方面的人才。那么在这方面呢，因此呢，上海作为一个中国经济改革开放的龙头，中央呢一直非常重视，一直呢希望上海呢能够在经济腾飞方面呢做出一个表率。那么特别是比如说浦东开发呢，现在呢的确对于上海的投资环境，上海的这个市领导对投资环境比较重视，那么吸引了世界的比如说100强，现在有30几家1/3的企业都到上海投资。 1억 6천 평 규모의 하이테크 산업 중심지를 개발 중인 푸동지구엔 이미 세계 5대 기업 중 108개 기업이 들어와 있으며 이미 360억 달러가 넘는 외자를 지했다. 중국 정부는 상해를 서울, 도쿄, 홍콩을 제치고 아시아 최고의 비즈니스 센터로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现在上海呢，刚才我讲到，本来呢我们是经济、金融、贸易中心，现在呢加上了一个航运中心。那么航运中心呢，要成为上海周边这一带一个航运的一个枢纽，使得船舶进出更加方便。那么因此呢，这个上海呢，我们当然能够在今后的时间当中，在改革开放过程当中，使上海能成为像纽约啊、东京啊这样一个大都市啊，在金融经济方面它有独特的地方。 푸동공항엔 2010년까지 4개의 활로와 여객터가 세워질 예정이다. 또 공항과 푸동을 연결하기 위해 최고속인 시속 450km 자기부상 열차를 시운전 중이다. 중국의 변화를 몸소 체험하는 사람들. 그들은 자기부상 열차에서 중국 방정책의 무서운 속도를 느낄 것이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잠든 곰이라 불리운 중국. 그들은 21세기 경제 강국이란 목표를 위해 정부 주도하에 일사불란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하여튼 저희가 만일 어느 지역에 투자를 하겠다 결정하면은 뭐 하여튼 하루 만에 뭔 서류가 돌아간다고 그럽니다. 하여튼 중국 기업이 한다 그러면 뭐 한 석 달 이상 걸릴 거도 외국 기업이 들어와서 외자를 갖고 들어오겠다 하면은 그야말로 원스톱 서비스로 앉은 자리에서 하루 만에 모든 걸 다 해줄 정도로 아주 우수한 그런 픽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를 호소하고 있는 중국엔 노사분기란 말이 없다. 외국인 투자자들에겐 값싼 노동력만큼이나 유혹적인 조건이다. 무엇보다도 이제 중국이 거대한 이제 세계 공장으로서 저임의 노동력을 바탕으로 아무래도 제조하기 편하고 두 번째로 또 중국의 노사 분기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안정된 그 노사 분위기 때문에 한국에서 여러 경쟁력을 잃어버리거나 임금이 높거나 또는 심한 노사 분기 때문에 경쟁을 상실한 그런 제조업들이 지금 중국에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13억이란 엄청난 인구 역시 중국의 큰 무기 중 하나다. 세계 어느 국가, 어느 기업 막대한 중국 시장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중국의 그 인터넷 인구는 뭐 해마다 증가를 하고 있고요. 지금 올해도 거의 뭐 한 6천만 이상, 뭐 8천만 가까이 되는 걸 지금 제가 통계자에서 본 것 같은데, 저희 게임이 누적 회원이 1억 5천까지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인데 8천만의 인터넷 인구라면 거의 반 정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3분의 1 내지 한 반 정도. 그래서 한 3, 4천만 명이 뭐 온라인 게임을 하고 있다고 본다면은 그런 인구들이 계속 뭐 100% 이상까지는 안 되겠다 50%. 왜냐하면 이제 점점 인구가 많아지니까. 그래서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인터넷의 급속 보급과 함께 성장한 중국의 젊은이들은 더구명과 경제를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다. 적어도 상해의 젊은이들에게선 영어는 더 이상 제2, 제3 외국어가 아니라 또 하나의 경제 모국어가 되고 있다. 대륙인이 아닌 세계인, 즉 물류 전문가 양성의 한 과정으로 영어는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中国学生普遍一般性都在中学就开始学习英语了，都会接受一些英语教育。应说我们的英语教育的，中国学生的英语基础都应该是还是比较可以和别人和外国朋友交流的，用英语交流的。我认为特别是像我们中国的上海的一些学生来说，英语已经不是一个很大的问题和别人用。另外从另外一个角度来讲。 上海背靠的中国是非常广大的一个市场，而上海作为中国市场的一个窗口，我认为上海的那个发展的基础和发展的前景，还有未来的市场都是非常大的。所以说，上海应该是一个发展速度，应该是会在亚洲应该一个很快的速度会在亚洲崛起的。 게다가 중국 공항의 유연한 서비스 변화에 주시할 필요가 있다. 공항과 연계된 내륙교통과 화물터미널들을 새롭게 정비하면서 인천공항을 통해 환전된 화물이 요즘 푸동과 텐진공항 등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까지 세계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율은 6.7%, 같은 세계 경제 성장률 3%를 훨씬 웃도는 순이다. 중국은 2002년 컨테이너 물동량이 3,750만 개로 2001년에 비해 37%나 증가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물류 기지로서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다는 뜻이다. 중국과 우리나라의 차이는 산업자원부가 조사한 결과에서 나타났다. 다국적 기업의 아시아 본부가 중국은 40군데, 우리는 2군데에 불과했다. 모든 경제의 중심이 중국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경제 중심이 중국이라는 것은 규모가 크다는 거지, 중국 사람들이 머리가 세계에서 제일 좋아서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온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럼 우리는 규모는 적지만 좋은 머리 갖고 좋은 아이디어를 낸다 그러면 우리도 또 중심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작지만 아이디어로 중심이 될 수 있음을 잘 보여준 나라가 바로 싱가포르다. 682만 킬로미터에 420만 명 남짓한 인구. 우리나라 서울보다도 작은 나라 싱가포르. 그러나 1인당 국민 총생산은 이에 2배가 넘는 24,740달러나 된다. 국적 기업의 아시아 본부를 220곳이나 유치했으며 연간 해외 무역 액수가 무려 국내 총생산의 3배에 달하는 아시아 최고의 중개무역 국가다. 국내 자원도 빈약하고 국까지 좁은 도시국가 싱가포르. 그래서 싱가포르는 일찍이 외 자본을 받아들여 국내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을 시행해왔다. 그를 위해 북단의 울랜드로부터 조우루까지 국토를 촘촘히 이어주는 자동차 도로를 비롯해 철도, 항만 등을 잘 정비해두고 있으며 싱가포르의 페아레바르 공항은 인도네시아와 오스트레일리아를 잇는 하늘의 십자로 연을 하고 있다. 또 일부 주류를 제외하고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실질적인 무관세국으로 세계 각지의 화물들이 몰린다. 싱가포르의 컨테이너 처리량은 홍콩에 이어 세계 2위다. 회사 입장에서는 왜 싱가포르에다가 이런 두는 것이 유리한 것이냐,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두 가지를 크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우선은 그 비용 절감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컨테이너 취급량이 세계 2위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모든 해운회사한테 어떤 매력을 갖다는 얘기죠. 정부라든가 기업이라든가 이 모든 면에서 투명 경영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진짜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하자가 없고 거기에 대해서 깨끗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투명 경영을 내세우고 있고, 싱가포르가 가지고 있는 이점 중 가장 큰 것은 전 국민의 영어 상용화에 다민족 국가인 싱가포르는 각 인종의 고유 언어와 함께 영어를 필수적으로 이수학하는 교육 제도를 갖고 있다.
이로 인해 의무교육인 초등학교 6년과 중학교 4년만 이수하면 영어를 모국어처럼 사용할 수 있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물류 산업에 있어 더할 나위 없는 직원들이 확보되어 있는 것이다. 이 직업은 사실은 저희 한국보다 더 저임금 상태입니다. 저임금의 양질의 인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 저희 회사 경우에도 인원이 한 90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 한 4, 50명은 사실은 중졸, 고졸 출신입니다. 그렇지만 아시는 바와 같이 영어 구사력이 저희 한국의 대졸자보다도 훨씬 더 뛰어납니다. 저희 해운회사 같은 경우에는 영어를 주로 많이 쓰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최소한 영어를 갖다 어느 정도 구사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대졸자로 다 저희가 구성을 해야 되겠죠. 이쪽은 중졸, 고졸로 구성을 해서도 오히려 그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싱가포르 국립대학교를 포함해 모두 3곳의 대학이 있다. 대학에 오면 영어를 비롯한 외국어 교육은 한층 심화된다. 여기 외국인 수가 전체의 한 50% 정도 됩니다. 네. 그걸 굉장히 많고요. 특히 저희 과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거기 뭐 외국인 교수가 절반 이상입니다. 뭐 영국에서도 오고 호주에서도 오고, 네? 뭐 저도 한국에서 온 사람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이제 교수층에서 국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싱가포르는 외국인이 마음 놓고 자녀를 뵐 수 있는 학교와 병원만 해도 적극적이다. 그에 따라 이곳 젊은이들의 고도 안정적이다. 가족들을 데리고 입주한 기업은 쉽게 이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모든 대책보다도 싱가포르의 경제 성장엔 투명한 공무원들이 있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그 장관실에서 같이 회의실에서 식사를 하면서 일식 도시락을 시켜가지고 어떤 저희가 생각할 장관이 초대했으면 상당히 굉장히 고급의 식사고 이렇게 저희는 항상 생각을 해왔지만 단지 일식 도시락을 갖다가 제공을 하면서 거기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는 그런 자리였어요. 근데 어떤 매력적인 장소가 된다는 것은 단지 경제적 투자나 경제적 혜택이나 또는 해제 감면 이런 것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투자했을 경우에 어떤 기업이 그 지역으로부터 이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 어떤 기업이든지 특히 소프트웨어라든지 또는 반도체 이쪽 하는 기업들은 누구든지 실리콘밸리에 투자를 하고 싶고 거기에 연구소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실리콘밸리에서 특별한 거기에 세제를 주는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땅값 엄청 비싸고 생활고도 엄청 비싸고 하지만 기업들은 거기 가고 싶어 하거든요. 왜냐하면 거기 갔을 때 거기서 새로운 지식을 얻을 수 있고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자기 기업 활동에 필수적인 어떤 새로운 걸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 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은 어떤 이 글로벌 이코노미 속에서 어떤 허브 경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매력이나 그런 새로운 정보나 또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줘야 된단 말이죠. 어려운 국가적 여건에서도 외국 투자를 유치한다는 것은 세금 혜택과 같은 단기적 정책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해 줌으로써 가능하다는 것을 싱가포르의 오늘이 말해주고 있었다. 그렇다면 동북아 경제 중심 국가로 새롭게 발돋움하고자 하는 우리나라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일까? 원래 일주일에 하루를 쉽니다. 일반적으로 하루를 쉬고 일요일에 쉽니다. 그리고 일요일이 아닐 수도 있는데 하루를 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유급휴일입니다. 유급휴일이라고 하는 것은 쉰다고 해서 어떤 자기 급여사 불이익이 없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거는 이제 말하자면 근로기준법상 최저 조건이고 이 근로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전국에 존재하는 모든 노동자라고 하면 지켜야 할 요건이라고 할 수 있고 최저 수준을 국가가 정해 놓은 것이지요. 그런데 유독 특구에서만은 그 유급휴일을 무급휴일로 하고 있다. 우리 이 자리에서 한치
국내 기업의 투명하지 못한 경영을 경험한 국내 거자들에게 외국 기업의 경영과 직접 투자가 곧 자신들의 이익이란 측이 성립하지 않는 것이다. GDP 전체가 오르는 거랑 별개로 그 GDP가 골고루 분배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예를 들어 거기에 있는 산업들 같은 경우 보면은 경제자유구역법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걸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제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지역에 몰아주겠다는 법제도지 절대로 그 전 국토를 걸쳐서 개발을 하겠다 이런 취지의 법도가 아니라는 거죠. 도시국가인 싱가포르처럼 국가 전체를 경제 자유구역화하자는데 부에 대한 의무는 당연할지 모른다. 특정 지구만은 한번 세계 수준으로 다 개방을 해보자고. 진짜 이게 잘 되는지 거리에서 지금 데모하시는 분들 말씀대로 이거는 우리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방법인지 조그만 지역에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시험을. 그것이 경제 자유구역입니다. 인천 자유구역은 정말 세계 수준의 모든 규제라든가 또는 시설이든가 다 해놓고 그게 진짜 우리나라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거 아니야, 안 되는 거냐. 그거 한 5년 보면 금방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잘 되면 우리 다른 지역도 하자고요. 인천시에서 이런 아주 굉장히 모험을 하면서 실험을 하는 겁니다. 그거를 좀 국가적으로 전부 도와줘야 된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정말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그런 것 같은데 그게 진짜 잘 되느냐 하는 건 한번 시험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경제 자유구역을 시험이라 말하는 것은 일견 책임하게 들릴 수 있다. 그러나 이미 한국, 중국, 일본의 국내 총생산량의 총계가 세계 8.39%를 차지할 만큼 거대한 경제권으로 떠오르고 있는 동북아는 우리나라를 기다려주지 않는. 예를 놓치면 우리는 19세기 열강의 tum박은이 속에서 시달렸던 기억을 변하고 21세기 경제 식민지에 머물 수가 있기 때문이다. Very important crossroads. The decisions that you are making now will affect you, but your children and children's children. So we must make the brave decisions to make Korea as competitive as possible. It's all about future competitiveness. Investment will go where there is a fair return. Businesses, both Korean businesses, foreign businesses want consistency and predictability. So as your officials are making their policies, they must focus on the future, how to make Korea as competitive as possible, and they also have to, as much as they can, be consistent. Do not change the rules in the middle of the game. 1970년대 유례없는 경제 발전을 이룬 대한민국. 2000년대에 와서도 첨단 IT 산업 등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경제가 수년간 침체에 머무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러나 이 나라는 아직도 우리나라 대기업이라고 한 몇 배 빼놓고는 세계적인 기업이 아직 없습니다. 따라서 아직은 정부가 장기 비전을 내놓고 장기 계획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93년 이후 없어졌습니다. 이러한 종합계획이 다시 살아나야 물류도 모든 부처가 서로 이 말을 맞대고 이 나라가 살 길이 무언 것을 따져보고 또 따져봤더니 물류밖에 없더라. 그럼 모든 부처가 서로 협조해서 물류 중심이 되기 위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장기 비전과 종합계획을 하루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정부의 의지입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강한 의지예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하겠다 그러면 싱가포르보다 못할 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진정한 물류 중심지로 거듭나기 위해 항만 공항을 비롯해 배후의 산업단지 구축까지 해결 과제가 산적해 있다. 이러한 작업은 국내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다른 나라도 경쟁해야 하는 시간 싸움이다. 그렇다면 경제 자유구역을 동시에 개발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하지 않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Some of our managers wonder, is the Korean market large enough for a two-port strategy? One concern may be if you split your economic resources between two ports so close together, it may become economically unfeasible for either one. In other words, both may lose money. So
a little bit of concern that maybe we are trying to do too much. It might be better to focus more on smaller, maybe all of resources on one port rather than two. 무엇보다 세계가 우리나라를 가장 꺼려하는 이유는 북핵 문제일 것이다. 그로 인해 경제적으로는 최적지이자 정치적으로는 최악지로 분류되어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북핵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당사자로서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당위성이 여기에 있다. 국내 노사 문제와 더불어 폭력적인 일을 제거하는 그것이 우리의 최우선 과제인 셈이다. 외국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이 한 노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행정 규제, 거기다 플러스 북한 핵 문제, 이런 여러 가지가 기업 환경으로 봐서는 좋지 않고, 그래서 외국 투자가가 발길을 다른 나라로 돌리는 그런 환경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예. 현재 인천국제공항엔 세계적 물류회사 중 하나인 DHL이 입점해 있으며 TNT도 곧 들어올 예정이다. 이와 같은 세계적 물류회사 들어온다는 것은 단순한 고용 창출의 효과 그 이상이다. 그들이 10년간 확보한 거대한 물류량이 우리나라로 온다는 의미인 것이다. 우리가 물류 중심 국가가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그 세계 물류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그러한 회사들, 소위 얘기해서 빅4라고 하기도 하고 빅5라고 하기도 하고 DHL이라든지 UPS라든지 TNT라든지 뭐 이런 데인데, 이런 회사들이 여기에 거점을 마련해가지고 동북아 지역을 경영하는 중심을 여기에 가져야 되거든요. 그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동북아 경제 신국가를 경영하기 위해선 능력을 가진 사람이 필수적이다. 인천의 한 대학 그 실험을 하고 있다. 이곳에서 학생은 경제학과 영문학과가 아닌 중국 전공, 미국 전공으로 나뉜다. 수업은 모두 영어와 전공국가의 언어로 이루어진다. 저는 일본 통사 때문에 일본어 같은 경우는 뭐 JLPT라서 일본어 능력 1급 기본적으로 모두 갖추고 있고요. 유학 학생들은. 그리고 뭐 이제 졸업 요건, 졸업 인증대가 돼서 기본적으로 토익 850이 되지 않으면 졸업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외국어 수업도 있고 경제 같은 수업도 원어로 진행되고 그런 경우 환경에서 하고 있으니까 일단 외국어 기본적인 자기 전공 언어랑 영어 정도 그 정도의 사실 갖춘 상태에서 졸업하고요. 이러한 외국어 수업 통해 우리 단지 언어가 아닌 그 언어를 쓰는 사람들에 대해 알아야 한다. 동북아 물류 중심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선 세계로 향한 열린 눈과 마음이 필요하다. 21세기 세계 경제에서 최강자 누구일까? 국력과 경제를 내세워 이미 우위를 점한 명실상부한 세계 최강의 국가일까? 아시아의 잠자는 거인 중국도 이제 오랜 잠에서 깨어 막대한 국토와 인구를 내세워 무섭게 성장하는 세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20세기는) 정치가 아닌 경제 시대라고 한다. 살아남기 위한 치열한 경쟁의 시대라고도 하지만 협력과 공존을 모색하지 못하는 국가 역시 도될 거라고 한다. 격변의 시대 21세기 대한민국은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경자유구역을 선택했다. 실패할 수도 아무도 생각지 못한 4강 신화를 재현할 수 있다. 그것은 이제 우리에게 달려있다. 선택은 완료됐지만 시작은 이제부터다.